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이제 수급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게 상장되면서 이게 이제 100조가 된 거죠. 100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500조인데 100조짜리가 등극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ETF, 패시브 펀드 또는 DLS 또는 여기에 관련된 산업 섹터 ETF 등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트래킹 에러,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또는 외국인들이 매매할 때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에 관련돼서 자금을 이동시키는 그런 전략 때문에 이게 블랙홀이 되면서 수급을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이 자체가 수급의 왜곡,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왜곡을 초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요때 1월 달에 제뉴어리 이펙트가 있었습니다. 제뉴어리 이펙트라고 그래서 1월 달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봤는데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은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이 제뉴어리 이펙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갔고 제뉴어리 이펙트가 있었고 좋았고 괜찮았고 수익을 줬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LG에너지 솔루션으로 인해서 1월 초순장이 엉망이 됐던 겁니다. 이게 뭐 완전히 시장을 쫙살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급, 그 다음에 이것이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또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됨으로 인해서 ETF라든지 패시브 펀드라든지 섹터 관련한 상품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액티브 펀드에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으면서 수급의 왜곡 현상을 초래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처음에는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잘 버텼던 겁니다. 뭐 대통령이 코미디언이지만은 단결하고 국민들이 1943년에 당했던 300만 명의 대학살을 또 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치 단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장기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남았던 방점 FOMC 회의 오늘 새벽에 끝났죠. 새벽 3시 반에 끝났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왔다리 갔다리 했지만 결론은 FOMC 회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냐? 정치적으로는 약간 영향이 있었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의 교육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1.9%,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영향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것은 불확실성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고, 지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이라는 트라우마,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오히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300명이 넘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돌아가시는 숫자보다도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러시아의 전쟁에만 초점을 두어서 이것이 마치 대한민국을 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포심리가 다가오고 공포심리 속에서 되게 참다 못 참은 세력, 소위 말해서 개미들이 바닥에다가 헤이링하는 현상들이 벌어졌고, 그거로 인해서 바닥에서 도저히 못 참아서 투자 심리의 악화가 나오고, 또 전쟁과 FOMC 회의에 대한 각종 언론과 이런 쪽에서 불안 심리를 초래하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은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결론은 FOMC 회의가 모든 것에 그냥 결정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맞을 매, 빨리 맞는 게 낫다라는 거. 이게 지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25pp 금리를 인상을 단행했고, 그 다음에 향후에 또 50pp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50pp를 인상한다. 1명. 그 다음에 연준의 자산 축소는 5월 개시 신호, 이래서 구체적 계획 의사록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FOMC의 점도표 예상, 다른 두 가지 포인트. 2023년까지는 시장의 가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 서베이보다 높은 숫자를 제시한 반면 중장기 경기 불확실성 요인 등을 감안하면 장기 연방금리 목표 수준은 낮아진다. 그래서 당장 인플레 대응하겠으나 여지는 마련해놨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금리의 목표치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매파 성향이었던 것들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장기 목표는 하향함으로 인해서 안정이 되면서 요번에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요인, 과거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FOMC에서 액션이 나온다. 그 액션은 바로 불확실성 해소로 다가갈 것이다. 따라서 그 전 악재가 이 시장을 짓누르고 악재가
나의 영혼을 파먹고 악재가 나의 주식을 바닥에서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악재로 인해서 내 정신적 피폐해지면서 괜히 승질을 내고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이성을 상실하면서 바닥에서 헤이링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FMC 회의 등등 여러 가지 사이클에서 본다면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 고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시장은 용수철처럼 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고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집중화시키고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나의 자산을 한 번에 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재편하는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잘 맞았고요. 저희들의 예측과 이런 것들이 시장과 일치하는 현상들이 벌어졌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또 다른 증권사도 나왔지만 연준의 인플레 대응은 통화정책의 정상화에 본격화다. 기준금리는 25p를 인상했다라는 거고요. 당사는 6, 7차례 인상할 전망이다. 빨라진 정상화에도 금융시장의 충격은 제한될 것이라는 거예요. 금융시장과 연준의 시각차가 해소되면서 수요 환경에 연동된 통화긴축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 그리고 이것이 왜 과거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2004년 얘기했고요. 2003년, 4년 얘기했습니다. 그때 금리 인상 시그널이 얘기했다. 2018년도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그랬다. 심지어는 1970년대 5.1 쇼크 때도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1970년대 5.1 쇼크에서도 결론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들은 따로 있더라 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수준을 거기에 맞춰서 투자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외국인이 그동안에 수조 원을 팔았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매일, 거의 매일 팔았죠. 매일 팔았고 계속해서 대한민국 시장을 짓눌렀던 겁니다. 그런데 왜 FMC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고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도하다가 오늘 갑자기 그랬을까요? 이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기관도 아침부터 샀죠. 근데 코스닥이 지금 오늘 사상 초유로 많이 샀습니다. 즉 미국의 FMC 회의, 이 회의에 관련돼 가지고요. 여기 이 회의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회의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제
타겟팅이 정해지면서 외국인들은 확인 절차를 통해서 오늘 배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일반 투자자가 매도하는 것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 넘겼고 그 중심축에 외국인들이 죽어라고 담은 업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업종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신다면 외국인들은 왜 그동안에 매도했다가 갑자기 돌아섰느냐? 위험성이 증가될 때는 일단 팔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배팅해도 된다.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시장은 지금 사상 초유로 저평가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판 게 좀 억울하겠지만은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장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양당제죠. 이렇게 양당제가 됐습니다. 어느새 미국도 공화당과 민주당이고 우리나라도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런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정권 대박주가 탄생합니다. 이 탄생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대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알다시피 이게 그냥 10년 주기설로 보면 별로 일을 안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그냥 무반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어디에 두느냐, 그 정권이 정책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인수위의 정책과 거기서 정책 아젠다를 통해서 나오는 5년 동안 정부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산업들은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효과를 보는 때가 언제냐면 이게 이렇게 정권이 교체됐을 때, 정권이 교체됐을 때가 오히려 정권 대박주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이제 김대중 정권이죠. 이 김대중 정권 때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IMF가 왔고 그런데 대만은 안전하다. 그래서 대만은 3만 개의 중소기업이 버티고 있어서 한 개 무너져도 괜찮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대우라든지 한보가 무너지니까 정부가 휘청휘청거리더라. 그래서 대만과 독일의 모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벤처 육성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보면은 세롬 다음 핸디소프트가 44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돈 가지고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IMF가 가져온 변화죠. 근데 이게 성공이 아니라요. 이건 테마였거든요. 테마였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우승한 게 뭐냐면 네이버, 네이버죠. 네이버가 200배 올랐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20년 동안 200배 올랐습니다. 네이버, 이제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두 개 거의 비슷하고요. NC소프트 있습니다. NC소프트. 이런 것들이죠. 넥슨. 예, 넥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대개 이제 68년과 67년, 68년, 69년생으로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예, 어디에요? 옛날에 있었던, 예, KTF, 전자통신 비슷한 회사 있죠. 용산에 있었던 거죠. 그런 회사에서, 통신과 이런 것들 하면서, 거기에서 인터넷과 게임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다가, 예, 나와가지고 200배, 300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때는 이제 코스닥 전성시대입니다. 예, 605포인트에서 29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예,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비리도 있었지만, 이용호 게이트다, 한규선 게이트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벤처의 어떤 전성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탄생되고 유니콘 기업이 탄생되면서 기업 전체를 휘둥그렸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는 녹색 성장 4대강 그러면서 올랐고요. 박근혜 정권도 창조 경제, 창조 경제를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40배 이렇게 막 올랐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노무현 정권은 또 인권 때문에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예, 특별히 정권 수혜주라고 붙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권은 크게 올라간 게 아주 뚜렷하게 처음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그러셨는데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북주가 이제 정책 수혜주였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대북주가 이제 10배씩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을 때가 가장 좀 혜택을 많이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정책과 정책 아젠다 속에서 숨어 있는 보석주들을 차근차근 조정받을 때 매수한다면 또 다른 부자의 길을 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차분히 투자하시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고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고 또 지옥과 천동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의 중심축에서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한다면 아마 굉장히 이 주식 투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코스닥입니다. 이렇게 밋밋합니다. 밋밋해서 그 코스닥의 어떤 그 정부 정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끝장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듯이 주식 투자자를 애국자로 모셔야 돼요.
주식 투자자가 산업 자금을 마련하는 애국자라고 여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주식 투자자를 세금 내는 기계로 생각하고 주식 투자자를 투기의 광풍 속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한 대한민국의 시장은 상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10여 년 동안 보여준 거죠.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특히 자본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자본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제도나 정책과 세금의 혜택과 등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로 지금부터의 전략적 싸움이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거고요. 정권이 바뀌었을 때 주식시장의 변화 포인트가 가장 많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이 시장에서 승리자로 남기 위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는다면 차라리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예, 단타 쳐가지고 500원 먹었네, 100원 먹었네, 200원 먹었네 그렇게 하시다가 초가삼칸 태우느니 차라리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오히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고로 이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좋고, 뭐 여기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셨다시피 어느 시장과 어느 섹터,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 거기에 수혜주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새 부대에 내 주식을 다시 담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